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일 신규 확진자가 며칠째 1000명 이상을 넘기고 있을 정도로 그 사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다루고 있는 일본의 공영방송 NHK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과 8일에는 각각 1606명과 1568명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통계 수치만 살펴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한 현지의 심각한 현 실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감염 예방을 비롯한 방역과 더불어 사회 및 경제 활동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뜻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지난달부터는 사람들에게 일본 국내 여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Go to Travel 정책을 강행해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성급했던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제대로 잡지 못해 그 결과 경제도 놓치는 어중간한 선택이 돼버렸죠.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자 매년 논쟁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수도 도쿄 치요다구에 위치한 신사로 1896년 메이지 천황에 의해 설립됐고, 그 이름은 평화로운 나라를 뜻합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와의 어떤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단순 종교 법인으로 250만 명 가까이 되는 남녀노소의 이름, 본관, 생일, 사망 장소 등이 적혀있는 위패와 문서가 봉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일본이 일으켰던 여러 전쟁에서 사망한 수많은 이들이 신사에 합사된 가운데 극동국제군사재판의 조례에 의한 전쟁범죄분류법에 의거하여 전쟁을 기획하고 주도해 평화에 반하는 죄를 지은 일본의 전쟁범죄자들, 예를 들면 일본의 제40대 총리이자 진주만을 습격한 태평양 전쟁의 총책임자로서 극동국제군사재판으로 결국 교수형에 처했던 도조 히데키 전 총리와 같은 A급 전범이 그것도 14명씩이나 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됐기 때문에 매년 논란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반면, 같은 이유로 일본의 우익들에게는 기억의 대상을 넘어선 숭배의 대상으로 애국심이자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신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미 일본이 전쟁 피해국에 사죄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10명 중 6명은 일본 총리가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6월, 7월 이렇게 2달간 일본 전국 2059명을 대상으로 태평양 전쟁 종전 75주년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는데, 설문조사의 결과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일본인 가운데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등을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이는 46%에 불과했고, 그 다음 32%로 많았던 답이 놀랍게도 사실 잘 모르겠다 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가해국으로서 침략국에 사죄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53%가 어느 정도 했다, 31%가 충분히 사죄했다로 결국은 무려 84%가 일본이 이미 전쟁 피해국에 사죄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해국인 일본의 총리가 과거 침략전쟁 피해국들에게 반성은 언급하되 사죄의 말은 필요 없다 라는 응답이 무려 44%로, 반성과 사죄의 말 모두 필요하다 라는 응답 38%를 가뿐히 넘었죠. 하지만 올해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는 오는 8월 15일, 즉 일본 패전일에 계획됐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보류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한 가운데,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 기업 중 하나인 일본제철의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과 한국 내 자산 압류 등으로 최근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본 아베 총리가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 오는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일 관계에 있어 최근 화제의 중심이 됐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한국자생식물원에 설치된 영원한 속죄상이죠. 일본의 지지통신을 비롯해 많은 언론에서는
소녀상 앞에 설치된 무릎을 꿇고 있는 조형물이 아베 총리를 특정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불씨로 번질 것처럼 비중 있게 보도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조형물을 제작한 장본인이자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은 이 무릎 꿇은 조형물이 어떤 특정 인물을 정해놓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죄하는 남성을 뜻하는 상징적 의미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남성 조형물이 사죄하고 있는 대상인 평화의 소녀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독일,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시작은 바로 10여 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2년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수요 집회가 열렸고 20년이 흐른 지난 2011년 11월에는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우리가 소녀상이라 부르는 평화비를 세웠습니다. 물론 일본 측에서는 이에 대해 한국의 불만과 항의가 많았습니다. 일본 정부를 향한 한국의 끊임없는 압박은 평화비를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화나 소설 등 예술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복동 할머니가 직접 출연해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위한 27년간의 기나긴 이야기를 다룬 한지민 나레이션, 송원근 감독의 다큐멘터리 작품부터 시작해 조정래 감독의 귀향, 1992년부터 6년간 13명의 할머니들이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오가며 23번의 재판을 벌인 이야기를 다룬 김희애 주연의 허스토리 등의 많은 영화 작품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한편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기며 미국 다음으로 그 수가 많고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는 4만 명 이상으로 좀처럼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는 남미의 국가 브라질에서는 한국 문화, 즉 K-컬처의 메카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한국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약 5개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오픈과 동시에 위안부 문제를 다룬 작품 특별전을 개최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별전 작품의 주인공은 김금숙 작가로 지난 8일부터 그래픽 노블 풀을 포르투갈어도 함께 특별 전시했죠. 김금숙 작가의 그래픽 노블 작품 풀은 이미 6개의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지난달 말에는 브라질 현지의 출판사에서 포르투갈어로 번역 및 출간했는데 특히 이번 특별전 개막 행사 때에는 한국문화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금숙 작가와 온라인상으로 직접 대화하는 행사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현지에서 만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별전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그래픽 노블이란 그림의 그래픽과 소설의 노블이 합쳐진 그림 소설을 뜻하는 용어인데 쉽게 말하자면 만화입니다. 그래픽 노블이라는 용어는 미국 만화계에서 처음 만들어져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등장인물의 감정을 생생하게 살리는 새로운 기법의 만화 그리기를 시도하면서 만화를 문학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는 미국 뉴욕 출신의 윌 아이스너라는 만화가가 지난 1978년 A Contract with God 라는 작품을 출판하면서 그래픽 노블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대중화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2000년대부터는 서점에서도 그래픽 노블 카테고리를 만들어 만화를 비치하기 시작했을 정도로 이제는 대중화됐는데 전 세계에서 그래픽 노블 작품으로 유명한 양대 산맥은 슈퍼맨, 배트맨, 그리고 원더우먼 등으로 유명한 미국의 DC 코믹스와 스파이더맨, 엑스맨, 어벤져스 등으로 유명한 마찬가지로 미국의 마블 코믹스가 있습니다. 그래픽 노블은 월간지 등에 짧게 연재되는 일반적인 만화와는 조금 다르게 스토리가 있는 작가주의 만화라고 불리며 스토리 부분에 있어 좀 더 완결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철학적이며 진지한 주제를 다루는데 이러한 그래픽 노블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는 작품을 하나 예로 들면 그래픽 노블의 시조새라고도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스웨덴 출생의 독일 만화가 아트 슈필겔만의 작품 쥐가 있습니다. 지난 1992년 퓰리처상을 받은 쥐라는 작품은 유대인들을 쥐로, 나치를 고양이로 표현해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수용소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에서 특별 전시회를 열어 선보였던 김금숙 작가의 그래픽 노블 풀은 일본 위안부 문제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분인 이옥선 할머니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험난했던 삶을 흑백 만화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김금숙 작가는 이번 작품이
일본 정부에 직접적으로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쟁이라는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가혹한 행위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과 그 가족에게 주었을 고통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했죠. 또한 김금숙 작가의 그래픽 노블 풀은 지난 2017년에 한국에서 출판된 이후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해외 곳곳에서 출간됐는데 정작 관련된 나라이자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일본어판 번역 및 출간과 관련해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 특히 우익 입장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굳이 친절하게 사람들이 읽도록 일본어로 번역해 출판하기를 원하지 않았겠지만 놀랍게도 얼마 후 어느 일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서 김금숙 작가의 작품 풀의 일본어 번역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일본의 시민활동가 스미에 스즈키 씨로 김금숙 작가의 풀과 같은 작품이 일본에서만 출판되지 않는 상황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풀 번역서를 출간하기 위한 출판위원회를 결성하고 펀딩으로 자금까지 모을 수 있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모은 자금의 경우 풀 번역서를 출간할 때 시판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데 사용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해서 읽는데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세심한 정성을 쏟아냈고 그 결과 드디어 올해 초에 풀 일본어판을 출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